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닥터 윌 양진욱 교수입니다. 아, 이제 5주 차인가요? 5주 차 맞았네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단은 우리가 연애 메뉴에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 메뉴 잘 보시겠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 보시면 정착 메뉴에서 이제 일본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주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 일본 메뉴는요, 여러분 보통 아시다시피 약간 다 음식이 싱겁고요. 진짜 싱거워요. 그래서, 단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음식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걸 떠나서 좀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게, 음, 요 분들이 이제 오미야게라고 해요. 오미야게라고 해서 이제 과자 같은 경우를 이제 보통 많이 선물로 여행 같은 데 갈 때 선물로 이렇게 사가서 도움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선물로 많이 줘요. 근데 저도 프런트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 땡큐 레터 대신 막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도 주고 가고 굉장히 그렇게 뭐 사람이라는 게 주고받고가 있죠. 그러면 뭐 어,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또 뭐 굿모음 표시하면 다음에 또 오시면 아무래도 게시를 뭐 디럭스룸이나 원래 예약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좋은 게시리 남을 때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이 한 번 또 마음에 들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두세 번 계속 단골이 되시더라고요. 특히 일본 분들은 한국이 지금은 많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가깝고 이 한일 관계가 아베 정권 이제 없어졌지만 아마 스가도 뭐 연장일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어, 그 전에는 참 한일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한번 방문해서 만족을 느끼면 많이 방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음식이나 그 김, 그쵸?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세요. 주요 특징을 좀 보시면 사계절감을 중요시하는 재료를 선택한다. 이런 부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물을 선택할 때 생김새나 색상, 계절, 그쵸? 이런 거를 보고 색상 같은 거 진짜 한마디로 좀 이렇게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플레이팅이 되게 예뻐요.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생선 요리가 많죠. 이쪽 부분들이. 그래서 뭐 조림이나 뭐 구이, 그쵸? 튀김. 우리 뭐 저도 만난 새우 튀김 많이 먹는데 뭐 찜 요리 이런 다양한 조리법. 그리고 공감미. 그래서 뭐 아주 짧게 이렇게 작게 그렇게 많이 하죠. 그 생선류는 이제 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 재료의 특성, 식감 같은 걸 되게 중시하고 양의 조절과 섬세함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정찬 메뉴에 일본 메뉴가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밑줄 치는데도 비슷합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주요 특징 이거 중요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와서 여러분들이 일식당을 만약 가신다 그러면 관동 요리나 관서 요리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동 요리라고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잠깐 앞으로 가면 관동 요리라고 그러면 일본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못 그려도 돼요. 그쵸? 일본은 뭐 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도쿄 있고 이쪽이 오사카가 있는데 이쪽을 관서지방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관동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동지방하고 관서지방하고는 좀 음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사카, 교토, 나라 지방 그래서 요 관서지방은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면서 조리를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쪽은 도쿄, 교토, 그쵸? 교토가 아니죠. 동경, 뭐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래서 단짠이 많아요. 단짠. 단짠이 많고 이쪽 관동 지방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일식당으로 만약 가시게 된다면 이제 아셔야겠죠. 더 깊게 술 종류나 사케 종류나 이런 것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에 비해서는 싱겁습니다. 자, 이제 뷔페에 대해서요. 우리가 뷔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웨덴이라고 했죠. 근데 왕국이에요, 여기는요. 뭐 이거 그대로 읽어요. 보통 스몰가 스포드에서 유래됐고, 스몰이라는 건 빵과 버터, 가스는 가금류, 그 다음에 보드는 영어의 보드, 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드에 가금류나 빵, 버터 이렇게 놓은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먹는 거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뷔페하면 앉아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시티드 뷔페, 그죠? 그래서 고객이 계약한 인원수, 개런티라고 하죠. 개런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량으로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음식 재료값이 들어가잖아요. 또 신선한 재료고, 그날 남는 음식은 다 버립니다. 이게 이제 호텔리오 이제 속어로 빠시라고 하는데요. 이 음식이 그날 다 버려요. 남는 거는. 그래서 음식량 조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넛지라는 그 소설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행동 경제학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했어요. 사람이 이 그릇이, 여러분 식판도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이 먹는 그릇이 작아야 돼요. 그 실제로 이게 여러 번 갔다 왔다가 귀찮아가지고 한 것도 있고, 이게 작으면 여기에 적게 들어가잖아요. 적게 먹게 된대요. 근데 이제 크면 채우려는 음식을 채우려는 사람의 그 심리가 있어서 많이 먹게 된답니다. 이제 실험적으로. 그래서 특히 뷔페 식당에서 대부분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음식이 버리는 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큰 거를 안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예약을 거의 한 90% 정도는 개런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300명 온다. 그쵸? 그러면 이제 90%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한 270명분은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돈을 무조건 오든 안 오든 돈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크로즈드 뷔페, 그쵸? 그 다음에 상설 뷔페 식당처럼 음식을 먹은 인원수만 지불하는 오픈 뷔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런티한 대부분은 이거죠. 호텔은. 그 다음에 이런 상설 뷔페 식당 있죠. 점심 뷔페나 뭐 그런 뷔페에 전담으로 하는 데는 그냥 여러분 알다시피 뭐 어른 성인 얼마, 뭐 그 다음에 뭐 아이 얼마, 그쵸? 몇 살 이하는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오픈 뷔페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하죠 보통.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연회는 크로즈드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탠딩 뷔페가 있죠. 우리가 서서 하는 먹는 건데요. 참석자가 서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식사 테이블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칵테일 리셉션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칵테일을 위한 안주 형태에 가까운 메뉴고, 스탠딩 뷔페는 식사 위주예요. 그러니까 칵테일 리셉션하고 거의 혼용돼서 쓰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칵테일 리셉션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음식이 좀 다르다 이거죠. 여기는 그냥 까나페 나오거나 칵테일 먹으면서 간단히, 그냥 우리 배웠죠, 핑거 푸드,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드 위주로 나온다면, 요 스탠딩 뷔페는 음식이 좀 제대로, 그래도 뭐 햄버거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햄버거처럼 생긴 샌드위치인데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먹거리 식사 대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간단한 이제 조식 같이 빵이나 이런 것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탄수화물이 풍부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연애 음료 계획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밑줄만 치고 가겠습니다. 우리 7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뷔페 어원은 스웨덴의 스몰가드 보드에서 비롯. 그렇죠? 여기까지만 치시고요. 나머지 하나하나는 뭐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고. 시티드 뷔페는 우리가 개런티를 하는, 그래서 사전에 정해놓고 주문하는 양만큼 제공하는 크로즈드 뷔페, 즉 폐쇄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크로즈드는. 그다음에 상설 뷔페는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오픈, 그렇죠? 오픈 뷔페, 즉 먹는 인원수만큼 내가 지불한다.
그래서 호텔 연회장은 크로즈드 뷔페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시티드 뷔페가 대부분이죠. 고객이 전부 앉을 만한 테이블과 의자를 갖춰야 되고 접시와 잔, 포크, 나이프, 냅킨 등을 테이블에 세팅해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계속합니다. 밑에 스탠딩 뷔페는 참석자를 위한 테이블과 의자를 갖추고 접시와 잔, 포크, 나이프, 냅킨들을 요구하는 반면에 스탠딩 뷔페는 서서 먹다. 그래서 식사 테이블과 기물 세팅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필요 없다. 음식 구성은 시티드 뷔페는 비슷하다. 그렇지만 음료와 함께 작은 젖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그 모양의 장식이 화려하면서 작게 구성하는 게 바로 스탠딩 뷔페의 특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칵테일 리세션은 칵테일 위한 우리가 안주 형태에 가까운 핑거푸드 형식의 메뉴 형태를 갖췄다면 스탠딩 뷔페는 뭐예요? 식사 위주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가 하실 분은 연애 음료 계획입니다. 자, 처음에 음료 서비스예요. 그렇죠? 이제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세 가지. 제일 와인,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양주와 맥주, 그 다음에 무알콜. 이제 non 알코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메뉴판에는. 자, 그래서 처음에 와인 가면요. 일반적으로 와인이 전체 식음료비에 20%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와인이 너무 많이 나가면 식음료비에서 컴플레인 나옵니다. 20% 정도를 맞춰주시는 이게 요령이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줄 때 와인 이 정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인당 0.5병. 원래 맥주도 그렇지만 이제 7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5병이니까 한 3잔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50ml 정도 와인 한 병이 그냥 보통 5잔 따를 수 있도록 서빙하는 거다. 그렇죠? 이제 작게 하면 7잔이고요. 맥주 같은 경우 그렇죠. 5잔 정도라고 하는데 5잔에서 7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반을 안 채우는 경우가 많고 더 채워 그러면 이제 반 정도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5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주와 맥주인데 양주는 스탠다드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두 가지가 보통 있고요. 맥주는 국내산 수입산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알콜 음료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73페이지거든요.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음료 서비스는 컨벤션 연회 행사에서 제공되는 음료예요. 일반적으로 와인, 양주, 맥주, 무알콜 음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와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와인이 전체 식음료의 몇 퍼센트? 20% 별표. 그쵸? 그 다음에 보통 1인당 0.5병 별표. 그쵸? 그래서 젊은 층의 모임일수록 와인과 맥주를 많이 마시게 돼요. 그 특성이 있으니까 그 모임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식음료에 이렇게 할 때 20% 정도 잡는 게 좋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밑줄 치시면 야외 파티에서는 차게 준비된 화이트 와인이 많이 소비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겨울철에는 레드 와인을 아무래도 고기를 많이 먹죠. 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750ml 와인 한 병으로는 보통 5잔 정도. 그 다음에 양주와 맥주는 똑같이 스탠다드 프리미엄이 있고 국내산 수입이하고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무알콜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생수나 또 이제 그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뭐 이렇게 탄산수가 들어가 있는 음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소화가 잘 된다고 여성분들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콜라도 그게 다이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콕 많이 찾으세요. 여성분들은. 그다음에 무카페인, 이제 non 카페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또 뭐 주스나 이런 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돈을 어떻게 받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계약이 이제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실제로 연회장에서 많이 있는 거니까 처음에 캐시바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캐시바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회장이 딱 있고 처음에 이제 연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만약에 보통 이게 협회나 학회에서 할 때 즉 뭐냐면은 자비 부담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래도 술 찾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쵸? 불특정하게 뭐 특히 해외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 그냥 그 자리에서 돈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캐시바를 해요. 그래서 참가자 본인이 자신이 원하는 아이고 이거 너무 두껍네요. 그쵸? 참가자 본인이 자신이 원하는 음료를 스스로 지불하고 마시는 그래서 노 호스트 바 호스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캐시바죠. 근데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이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픈바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전형적이죠. 뭐냐면 호스트바라고 해서 주최자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바냐 캐시바냐 주미한 오픈바가 뭐지? 뭐 오픈돼 있나? 그러니까 말빨이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캐시바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술을 또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믿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호텔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74페이지 좀 보시면 음료바 세팅 방식. 자, 캐시바하고 오픈바 두 개 있는데 차이 잘 구분하세요. 캐시바는 자, 밑줄 치시면 본인이 마신 알코올 음료에 대해서 요금을 스스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스바라 한다. 자, 그때 아까 중요한 팁이 여러분이 기억을 실무를 위해서도 알아야 되는 게 바나 바텐더당 소비해야 되는 최소 금액이 있어요. 금액을 최소로 이 정도는 금액해야 돼요. 그래서 판매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주최 측과 협의해서 최소 시간당 비용은 받을 수 있게 개런티를 보통 걸어요. 호텔은.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픈바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호스트 바예요. 오픈 바예요. 그래서 고객이 자유롭게 음료를 마시고 주최 측이 그냥 나중에 정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호스트 바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뭐 달라는 대로 주고 나중에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개수만. 그래서 관리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특정 행사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음료의 종류에 상관없이 1인당 또는 시간당 이게 중요해요. 1인당 얼마씩 받을 거냐 아니면 시간당 비용이냐 몇 시간 하는 거냐 그렇게 지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와인이나 보통 그냥 일반 칵테일은 그렇게 음료 원재료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비용으로 지불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냥 그게 아니라 완전 양주나 와인 이런 좀 가격 원래 자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1인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개수당이나. 그래서 여기 쭉 보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잔당 가격인데요. 잔당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 사전에 주최 측과 잔당 가격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주류의 종류에 상관없이 마개를 오픈. 보통은 이제 연회장에서 이렇게 보통 몇 병씩 이렇게 깔잖아요. 그래서 요거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이거 까면 무조건 마개를 오픈한 병의 숫자를 계산해서 지불하는 방식도 있어요. 병당 계산 방식이라고 해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맥주나 소주 이런 거 음료수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하죠. 이제 관리상 목적으로 잔당이나 마개 오픈 병 그 위주로 이제 많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합니다. 네, 보시고 그다음에 음료 가격 관리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 기준, 두 번째는 소비량 기준, 세 번째는 개인별 기준, 네 번째는 반입.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 음료 가격 관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것과 각각의 내용들을 말문제로 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밑줄 치겠습니다. 시간 기준이라 그러면 타임 베이스죠. 정해진 시간에 참석 인원에 대해 고정 요금을 딱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몇 명 왔니? 그러면 일단은 고정 요금이에요. 그래서 칵테일 파티가 많이 하죠. 정해진 시간에 칵테일 그 시간당으로. 그 다음에 소비량을 하는 거예요. 소비량. 그래서 개봉된 모든 병에 대한 요금 부과 이렇게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행사 지시서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 지시서에 이걸 다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 측과 주최 측에서 양측에 소비된 병수와 그 다음에 회수된 병수를 세어보고 서로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병을 한쪽에다 모아요. 그냥 옛날에는 치우고 뭐 이렇게 장난질을 많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가져가면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같이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회수된 병수를 세어보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다. 그 다음에 개인별 지불이에요. 개인별은 손님들은 바 이용 시 현찰이나 미리 산 쿠폰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협회 측에서 우리가 식권 주는 거 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요즘에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별 지불인 거죠. 그렇죠? 바 이용 시 현찰이나 미리 산 쿠폰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입이에요. 반입. 그 다음에 반입은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식당 같은데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그러니까 원리는 원칙적으로는 금지예요. 근데 그래서 알코올 음료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호텔하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단체 중에 이제 대학생들 모임이나 학회, 협회 이런 데는 이제 자비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학회나 협회도 이제 등록비에 의지를 많이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규모가 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호텔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음료에 대해서 구입해서 반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 몇 병까지는 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는다든가 여기에 잘 보시면 밑줄 찝으세요. 호텔은 외부에서 반입된 주류에 대해서 원칙당 병 한 병당 크록 차지라고 해가지고 뭐 얼마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콜 차지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게 부과돼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크면 콜 차지를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협상을 하려면은 어떤 걸 원래 받는데 그렇죠? 결국 저쪽에서는 세이브가 돈이 세이브가 되고 절약이 되고 우리 측에서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는 특히 대부분이 이제 음료 이런 콜 차지나 뭐냐면은 뭐 임대료 그쵸? 이런 데에서 몇 시간 이상 섬유하면 원래 시간당 얼마씩, 그쵸? 여러분들 뭐 회의장 빌리는 게 무료가 아니잖아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빌려요. 그 회의하는 비용을 빼준다던가 식사를 하면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식사가 포함 안 되면 시간당 얼마씩 그 몇 명, 300명이면 300명에 대한 회의비를 다 받았어요. 청구를. 그쵸? 몇 시간, 근데 식사를 하면, 상황 보고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은 추가 요금을 받지만, 나머지는 이제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차라리 역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비용이 원래 이만큼인데, 그러면 회의하실 때 커피를 좀 구매해줘라. 커피를 절반 가격에 해줄 테니. 그쵸? 커피를 먹고, 드시는 조건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깎아 그걸 안 받는다든가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칵테일 리셉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칵테일 리셉션은 여기 보면 정의는 꼭 기억하세요. 리셉션은 정찬을 앞두고 참석자끼리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식사 예약이 정찬이잖아요. 이 정찬하기 전에 앞에 미리 그래서 30분 정도라고 했어요. 담소를 나누며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로 구성된 프리 미리라는 뜻이잖아요. 미리 디너 리셉션 그리고 아예 자체가 이거 자체 칵테일 리셉션 자체가 행사인 풀 리셉션 밀로 구분이 된다. 밀은 식사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식전에 하는 게 이게 식전 리셉션이에요. 프리 디너 리셉션이죠. 그래서 식사에 앞서 가지고 리셉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이르기까지 손님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식사 시간을요. 보통 호텔에서 이제 할 때는요. 점심 식사를 6시부터 보통은 하거든요. 그리고 10시까지가 보통이에요. 근데 보통 빌려주는 건 3시간 정도 빌려줘요. 그리고 앞에는 뭐 약간 서비스 개념이 들어가는데 보통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본 행사를 하고 식사가 있으면
식사 보통 요즘에는 식사도 하면서 본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전에 6시부터 오실 수 있는데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미리 어, 그 저걸 하겠다. 프리 리세션을 하겠다. 근데 음식은 6시부터 이제 오시는 분의 이제 막 영접을 하면서 이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차가 엄청 6시에 칼퇴 한다고 해도 6시잖아 일반적으로는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하면 호텔 가면 보통 6시 반 가까워야 되죠. 멀면 한 1시간 걸리잖아요. 특히 서울은. 그래서 이런 게 많습니다. 그 식전 립세션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사과래요. 다과와 함께 그쵸?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 그게 원 바이트. 원 바이트라는 게 깨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입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간단한 그러니까 핑거푸드 같은 경우죠. 그렇게 하고 이때 제공되는 건 구미를 돋궈야죠. 왜? 바로 그 다음에 식전 행사의 목적이 뭐냐면 뒤에 바로 식사를 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단 거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초콜릿 같은 거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밥맛 떨어지는 거죠, 진짜. 그 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풀랩 세션이에요. 이거 자체가 행사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뭐냐면 기업 행사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제품 발표회,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 삼성 갤럭시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 시간이면 그것까지 하는 거죠. 뭐 보통 이런 거 발표할 때는 이제 점심 식사 때 많이 해요. 기업에서 돈도 절약되고 말 그대로 발표회니까 점심 때도 이제 주말에 할 때는 하고 또 저녁 식사 때 이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아니면 평일엔 저녁 아니면 주말에는 이제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지만 신제품은 이제 낮에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후원회나 창립식 등의 행사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낮에 많이 하죠. 평일 낮에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 만찬보다 짧은 시간 내에 행사에 초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게요. 점심시간 때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아예 여기 들어가서 점심 먹으면서 1시간 정도 이제 보고 이제 요즘에는 1시간 반씩 이제 점심시간을 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이 행사 참여해서 식사도 해결하고 식사 시간대 맞추면 2시간 정도 있다 오는 건 뭐라 안 하거든요. 그쵸? 어차피 식사 시간이 1시간 반인데 미리 사전에 이런 행사가 간다는 걸 공지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심 때도 많이 한다 이거예요. 풀 립세션을. 그래서 신차 발표회나 근데 이게 우리 거래처야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보통 2시간이니까요. 그렇죠? 보통 11시 반부터 1시 반 일부러 이렇게 해놔요. 그렇죠? 그래서 제공되는 음식은 대체로 까나페나 샌드위치, 커틀렛, 그 다음에 치즈, 디저트 좀 한입거리죠. 핑거푸드고요. 그 다음에 식사 전 리세션의 음식보다는 근데 내용이 좀 더 실속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거 더운 음식, 한 밀이나 차가운 음식도 이제 아무튼 종류가 예를 들어서 프리 리세션은 한 10개에서 이제 20개 정도 깔려요. 과자까지 뭐 여러분들 뭐 음료, 과일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건 절대 안 내죠. 식감을 돋궈야 되니까. 딱그 싱거운 과자 같은 거 많이 오죠. 얘기하면서 좀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풀 립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거리가 오고 케이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개에서 3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30개는 짜자랑만 합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티파티 메뉴로 갈 건데요. 그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러면 식전 리셉션부터 중요한 건 칵테일 리셉션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 리셉션이라는 건 정찬을 앞두고 참석자끼리 담소를 나누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로 구성된 프리디너 리셉션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풀 리셉션. 그래서 별표 프리디너 리셉션, 풀 리셉션 이 구분하는 거 꼭 아시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풀 립세션을 뭐라고요? 스탠딩 부페다. 그 다음에 실전 립세션은 정찬에 앞서 리셉션을 가지는 목적은
일정 시간에 이르기까지 손님들이 서로 환담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바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전 리셉션의 메뉴는 다가와 같이 한 입 크기, 그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구미를 돋굴 수 있는 거. 그래서 칵테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진토닉, 위스키 이런 거, 안 달고 좀 쓴 거, 그쵸? 그리고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리셉션 시간은 보통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강조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풀 리셉션이에요. 풀 리셉션은 대규모 신제품 발표회, 후원회, 창립식 같이 스탠딩으로 기념식과 식사를 같이 동시에 하는 일석이조 이거예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오니까 짧은 시간 내에 행사에 초대하고 그럴 때, 그래 식사 시간에 겹칠 때, 점심 때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스탠딩 뷔페 형식이고요. 보통 2시간.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드볼 까나페, 그렇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아까 틀린 샌드위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커틀렛, 치즈, 쿠키 이런 것 좀 다양한 한입 음식거리뿐만 아니라 스페셜 요리. 그래서 중요한 거는 10전 리셉션 음식보다는 더 실속이 있고 더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으로 구분한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딱 어떻게 되죠? 10전 리셉션에는 더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이 구성된다. 그러면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티파티 메뉴로 넘어갈게요. 다과 메뉴라고 합니다. 다과 파티. 자, 다과 파티는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우리가 휴식 브레이크 타임 갖잖아요. 회의가 있으면 회의하고 회의 사이에 보통 뭐 1시간 더 그냥 세미나는 1시간마다 쉬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하고 한 15분 정도 길게 쉬고 또 2시간 하고 이런 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할게요. 브레이크 타임 때 하는 게 다가 저기 뭐 항상 저 뒤편 가시면 아니면 나가시면 간단한 다가가 있으니 즐기면서 담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휴게 시간에 간단하게 제공되는 게 바로 티파티, 즉 다과 파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 행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또는 오후 3시 정도 이때가 약간 출출할 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커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프트 음료와 샌드위치, 케이크, 패스트리, 쿠키, 그쵸? 이렇게 항상 커피는 왜 졸리니까 보통 식사 시간 12시부터 13시, 1시까지 하고 13시부터 보통 15시나 16시까지 쫙 뛰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티파티 같은 경우를 많이 하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면 뒤에 다과는 간단하게 과자나 이제 흔히 말하는 주전부리랑 커피는 있는데 티나 이제 티파티 메뉴처럼 이제 뭘 잠깐 간단한 샌드위치나 아니면 케이크 같은 걸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장기간 하는 하루 종일 9 to 6로 하는 경우 그렇죠. 국제회의가 이뤄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녁 식사 후에 만찬 뭐 연애 베푸는 거 진짜 뭐 이런 것들 할 때 합니다. 특히 개막식이나 폐막식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넘어가기 전에 밑줄 또 치고 갈게요. 79페이지. 티파티 메뉴는 다과 파티, 중간 휴식 시간 간단 제공. 그 다음 제공되는 음료 거기 전에 오후 3시 전후로 주로 제공.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제공되는 음료는 커피, 티, 소프트 음료, 샌드위치, 케이크, 생과자, 과일이죠. 그리고 참고로 오차이나 만차는 호엘의 사용료를 대신할 만큼 비용이 청구된다. 근데 연회장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보통 협의해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왜냐면 이게 어디면 컨벤션 센터는 다 부과해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비싸죠. 그래서 보통 큰 국제 행사면은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이제 식사나 짜잘한 것들은 이제 규모가 그런 데 나눠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제 소분과 회의로 호텔을 한 3개 정도에서 나눠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티파티는 특히 음료와 다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돈을 지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룸비가 들어간다 이거야. 사용료가. 자, 그 다음에 종교적 금식.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요 보시면 우리가
특히 여러분 할랄 푸드, 그렇죠? 할랄 푸드가 이제 뭐 특히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기랑 관련된 데가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최대, 동남아시아에서 여기 최대, 또 인구도 많잖아요. 어, 그 아랍이 아니죠. 이슬람교거든요. 회교도들. 이걸 회교라고 하죠. 회교도들이에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에 오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어, 같은 할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주방장에 물어봤거든요. 이분들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냐? 그랬더니 동남아시아에 오시는 제가 그때 세관 분들, 그쵸? 세무 업무 때문에 오신 분들을 이제 1년 연 단위로 이제 계약을 받아가지고 유치를 하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판촉 업무를. 그때 요걸 이제 세관 업무를 있는 분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통 관세청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권을 땄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달라요. 그렇죠. 이쪽은 말고기를 좋아하고요. 그렇죠. 이쪽은 틀려요. 약간 채소류나 이쪽을 좋아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방장님한테. 아니, 음식이 같은 하나를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분이, 야, 그러면은 한국 음식하고 중국 음식하고 같니? 틀리다 이거예요. 같은 문화권이라고 해도.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 아주 쉬운 걸로 한국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전라도 음식하고 경상도 음식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랍, 일단 우리가 아시죠? 이슬람교에 대해 좀 알아야죠. 코란이라는 게 모하메드, 그렇죠? 그분이 알라 신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모아놓은 거죠. 그렇죠? IS 아시죠? 그래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고기의 도살과 제조, 그다음에 알코올 금지에 대한 제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먹으면 안 되고 고기를 도살하거나 제조하면 안 돼요. 코란에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 할랄 푸드가 좀 나중에 영상을 할랄 푸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긴 한데, 왜냐면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 돼지고기의 섭취를 금하고 있어요. 보통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이건 아실 거예요. 보통.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할랄 푸드가 제공이 안 되면. 그렇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음식 돼지고기, 또 우리나라 또 삼겹살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문화는 돼지고기 먹는 문화고, 실제로 연구조사에도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식감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잡종이니까 좋다. 근데 건강상으로는 이제 소고기다. 그래서 소고기가, 그래서 사실은 미주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소고기가 뻣뻣하다고, 송아지는 비싸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는 오히려 식감이나 이런 것들은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소고기가, 돼지고기가 더 비싸기도 하고 막 그래요. 등급에 따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무조건 소고기죠. 이게 아마 이것 때문이죠. 한우는 또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외국에서 먹거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는 게 햄버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은 호주 게 많이 오잖아요. 호주게 그렇게 좋은 등급이 아니에요. 맛으로는 뭐 청정 지역에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 중요해요.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으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할랄 음식 잔혹성 뭐 이렇게 하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살아 있잖아요. 걔를 마치 재물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안 먹는다 이거죠. 옛날에는 재물을 이렇게 바쳤잖아요. 그리고 불에 막 태웠잖아요.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이렇게 소가 오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살할 때 이 짐승들이 막 울어요. 뭐 자기가 끌려가는 거 죽으러 가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딱 쳐가지고 죽이고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계가 가가지고 하는데,
할랄 푸드 영상을 저도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둬요. 그러면 이 기계가 계속 돌려요. 얘를 이제 기절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찔러요. 그래가지고 피를 다 빼요. 그렇죠. 그렇죠? 죽은 음식을 하면 신선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신선한 바로 지금 바로 잡은 거. 우리가 보통 그 생물이 있고요. 어류 중에 보면 생물이 있고 이제 얼린 거 있잖아요. 삼겹살도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바로 한 거를 짐승만 먹어요. 그렇죠? 보통 소고기나 말고기 위주로 먹죠. 근데 소고기를 먹기가 힘든 게 이 중동 지역의 날씨가 건조하고 그러고 말 문화다 보니까 이제 말인데 말은 저도 이제 먹어는 봤지만 노린내가 엄청나죠. 이게 음식에 그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냄새를 보면 한국인들 보면 김치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정말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먹으니까 음식에 영향이 있는 거죠. 노린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린내. 오히려 건조하니까 땀 같은 게 이제 안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노린내가 많이 나죠. 그게 이제 말고기를 많이 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든 음식이나 제품을 먹지 못하고요. 그리고 비늘 없는 생선, 조개, 굴, 바닷가재 이런 것들은 저도 몰랐던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공부하다 보면 더 들어요. 그런 게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 갑각류라고 하죠. 이런 거 조개 같은 경우나 바닷가재 갑각류 안 먹는다 이거죠. 이게 솔직히 갑각류를 이렇게 구워 먹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디스토마도 있고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닷가재나 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도 꽤 많죠. 넘어가서 이 아랍 음식의 또 특징이 뭐냐면 중동 요리는 아랍, 이란, 북아프리카, 터키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아랍 음식이란 중동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모로코 이런 쪽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 지역이 이렇게 여기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랍 요리의 조리는 매우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허브, 스파이스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왜? 노린내가 많이 나니까. 뭐 말해서 조리를 잘하면 말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약간 질겅질겅해서 그렇지. 식감도 괜찮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냥 하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방향무진하사 숯불 위에 꼬치에 끼워 먹는 조리법. 이게 이제 냄새가 제거되죠. 꼬치에 끼워 먹어서 양도 고기가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말이나 양, 그렇죠? 양, 그렇죠? 그것도 양꼬치 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래야 돼요. 약간 술이랑 같이 해서 알딸딸 해야지 그 냄새가 안 나죠. 그리고 바짝 구워 익혀 먹는 거잖아요. 돌려가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약한 불에서 이걸 그렇죠. 노린내나 이런 걸 없애는 방법이 약한 불에서 오래 우리도 막 음식 같으면 뼈 고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에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오랫동안 끓인 조리법 이걸 많이 쓰는 거죠. 냄새도 제거되고 그렇죠. 각종 그런 안 좋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 죽죠. 그래서 아랍 음식은 또 올리브유 많이 써요. 그래서 식후에는 단맛이 많은 디저트를 먹고 차를 많이 마셔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어 보시면 이 아랍 음식의 또 특징이 중동 요리는 아랍, 이란 여기 했던 거네요. 이걸 안 넘겼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아랍의 대표 음식이 후무스, 바방간두스. 이게 가지를 빻아서 마늘, 소금, 레몬을 넣는 전체래요. 팔라페, 양케밥. 요 정도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쿠스쿠스, 양케밥, 그다음에 후무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다? 그러면 아랍 음식이다 정도. 특히 케밥 아시죠? 케밥은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터키 음식으로. 그다음에 소고기 스튜인 타진 비프나 뭐 닭고기, 양고기는 병아리콩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두와 힌두교인데요. 그 전에 이제
요 부분 밑줄만 치고 좀 갈게요. 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요. 모하메드가 코란은 그거 중요해요. 모하메드가 알라시노로부터 받은 계명을 모아놓은 것,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지키고 있죠. 고기의 도살, 제조, 알코올 금지, 특히 중요. 그리고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 돼지고기 섭취 금지. 그리고 돼지고기와 돼지고기를 넣은 음식, 제품, 햄, 베이컨, 소세지 못 먹어요. 그쵸? 그래서 아기 입맛인 분들은 아마 이슬람교로 개종하거나 이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햄, 베이컨, 소시지 못 먹어요. 그리고 비늘 없는 생선, 조개, 굴, 바닷가재, 갑각류 이런 것들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랍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아랍이라면 하면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모로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허브 요리가 많다. 색소나 근데 인공 조미료는 안 쓴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해요.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보시는 모르겠지만 거기 덥고 또 습기가 많잖아요. 그 향신료가 강해요. 여러분 태국 가서 먹었을 때도 향신료 냄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할라피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소나 인공 조미료를 거의 안 써요. 허브를 쓰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하고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랄 푸드가. 이제 약간 그 과정이 좀 잔인해요. 웬 산 동물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피를 쫙 뿌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도살해서 그 며칠 지나면 안 돼요. 할랄 마크 찍어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랍 요리에 매우 감각적이다. 8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허브, 스파이스, 방향물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숯불 위에 꼬치에 끼워 익히는 조리법이나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어 오래 부글부글 끓이는 조리법이 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셔서 전체 요리 보이세요? 전체 요리 다음으로 양고기, 닭고기 등을 잘 많이 드시고 터키 케밥. 그 다음에 아랍 음식은 올리브유 등을 많이 쓴다. 그래서 식후에는 단맛이 많은 디저트를 먹고 차를 많이 마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랍의 대표 음식이 있는데 후무스 기억하자. 바바간 누스, 그 다음에 팔랄펠, 케밥 동그라미, 치킨 케밥 동그라미, 쿠스쿠스 동그라미. 그렇죠. 몰식 쇠고기인 타잔비프나 쌀과 가지를 넣은 닭고기, 양고기 그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도와 힌두교예요. 여러분 인도는요 대표적으로 무굴식과 남부의 타말식이 있습니다. 무굴 제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인도의 식문화는 인도 하면은 카스트 제도 생각나죠? 계급 사회잖아요. 그렇죠. 엄격한. 그래서 인도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변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음식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인도는 향신료는 그냥 음식 재료가 아니라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법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쇠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쇠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힌두교법의 쇠고기, 그다음 돼지고기는 그 제품을 먹지 않고 양고기, 생선 등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나? 채식만 먹는 힌두교도 많다. 그래서 대표적인 힌두교가 이제 인도, 네팔, 그다음에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는 또 불교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힌두교에 대한 내용을 재해석해보면 인도 음식의 왜 사회 문화죠. 그 음식이 반영돼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에 그 인도의 조상이 아리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의 도축을 금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를 신성시하게 돼요. 보면 종교적인 금지까지 포함하게 되게 된 거예요. 소고기 섭취에. 그래서 기원전 7세기에서 1세기경에 이제 불교가 이제 대중화가 되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금욕주의잖아요. 약간 살생하지 말라 이런 게 있으니까 채식 위주로 식생활이 변화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브라만교, 불교, 토착도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짬뽕교예요.
대부분 교도 많이 그러지만 이제 브라만이라는 신분이 이제 높잖아요. 요 브라만교하고 원래 있던 불교하고 여기서 발생돼 거기다가 토착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짬뽕 하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거는 먹어야 될 음식,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렇게 정결한 식품하고 부정한 식품으로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아는 3대 종교 있죠? 그 기독교 하고 이제 좀 이슬람교, 그다음에 불교 이렇게 세 개잖아요. 요 보면은 요 세 교가 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세기 후반에 인도 서북식의 이슬람교가 침범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나중에 나눠진 게 이제 파키스탄이죠. 영국에서 인도가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다음에 파키스탄이 나중에 독립된 게 파키스탄은 또 대부분이 회교도들이거든요. 아까 회교라고 하면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슬람 제국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무굴 제국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무굴 제국하고 타밀 방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굴식이다. 그래서 근데 17세기에 또 유럽 알다시피 영국 그렇죠? 인도로 밀려오면서 인도의 식생활이 당연히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 지역적 특징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무굴식이 있고 타밀식이 있는데 인도가 이따위로 생겼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쉽게 뉴델리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파키스탄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무굴, 여기는 타. 그래서 무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세계지리 할 때. 그래서 이슬람의 영향으로 식사에 고기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기와 요구르트, 크림,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고기가 많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육류의 향신료 넣어서 걸쭉하게 끓인 강하게 소스와 함께 볶아내서 촉촉하게 하면 탄두리. 여러분 알죠? 탄두리. 나 진짜 인도 음식 된 탄두리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훈제 가열하는 그런 요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부 음식 타밀은 육류가 적어요. 이제 불교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 힌두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스트가 높을수록 채식 위주로 가요. 그리고 향신료가 나면 야채 커리. 이제 이쪽이 커리 문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적 특성은 뭐냐면 해안 지역과 이렇게 되는데요. 해안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 보면 이쪽. 그래서 더운 열대, 그렇죠? 지역이죠. 내륙 지방이 거의 이쪽은 생선 못 먹겠죠. 먹지 않아요. 그래서 해안 지역은 또 외국인들이 이런 거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스리랑카에 있고. 그러니까 음식 문화의 변화가 다 나타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마 인도도 쌀, 빵,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커리하고 탄두리 치킨 이 두 가지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찾잖아요. 인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유대교가 에서 이제 파생되게 이제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이렇게 중동 지역에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성경 공부하시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교통 요지에 딱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식품회사들이 여기서도 이제 음식이 있는데 코셔라는 그쵸? 유대 율법에 따라서 어떤 건 정결하고 어떤 건 아니고 이래서 정결한 음식만을 알리는 이 라벨 코셔 라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아셔. 우리인데 솔직히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 거지. 유대교민들이 원래 이런 것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조개류, 쇠고기 어디 약간 이슬 같은 그쪽 중동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쇠고기는 소를 잡기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하며 우유와 같이 먹지 않는다. 이게 좀 특징이 있죠. 요게 딱 시험 내기도 좋죠. 쇠고기는 소를 잡기 전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특이하죠? 그리고 우유와 같이 먹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아랍 음식의
그 특징을 했고, 인도와 힌두교 83페이지 볼게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무구식으로 알려진 인도 음식은 파키스탄 지역에서 유래했다. 그쵸? 이슬람교. 그래서 인도 음식의 사회 문화적인 거는 아까 제가 했던 거 그쪽 부분을 밑추시면 돼요. 아리아인, 그 다음에 아리아인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우유나 양고기 이런 것들이 계속 유목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유제품을 해야 되는데 소가 부족하니까 소의 도축을 금지하면서 나머지는 제가 요 책의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교환을 같이 보시면 되고 인도 음식의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데 85페이지 북부 인도는 이슬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할 때 고기 요리 비율이 높고 기나 이제 음식 종류예요. 요구르트, 크림, 견과류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주로 향신료를 넣어서 걸쭉하게 끓이거나 강한 불로 약간의 소스와 함께 재빨리 볶아내어 촉촉하게 요리하거나 소스에 절인 고기를 땅에 반쯤 두른 탄두리 동그라미 그다음에 숯을 넣은 화로에서 건식으로 훈제 가열하는 그런 요리를 한다. 그다음에 남부 인도는 뭐야? 타밀이라고 해요. 타밀시 힌두교인데 육류 섭취가 적다. 왜? 불교의 영향과 힌두교라.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쵸?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1교시를 마칠게요.